검찰이 국회 방송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막는 의원들을 격려하는 영상 등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별세한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극히 일부의 조문만 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가 광고에 악용되거나 여론 쏠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크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잇따라 관련 기능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전북 완주의 한 사찰에서 화물용 케이블카의 케이블 일부가 운행 도중에 끊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입니다. 수유실은 지하 2층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막상 엘리베이터는 서지 않습니다.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유모차에게 불친절한 지하철을 이용해봤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회 방송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막는 의원들을 격려하는 영상 등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료 보강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환 없는 기소가 임박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회 방송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18일과 같은 의정관 602호 아카이브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영상 원본을 복사해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오늘 검찰이 확보한 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 격려 방문,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감금, 그리고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영상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사보임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와 문희상 국회의장 입원 당시 원내대표들의 병문안 영상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검찰은 18일 첫 압수수색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 기자회견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방송 생중계본을 포함해 안건 합의가 이뤄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영상을 검찰은 사실상 통째로 담아갔습니다. 오늘은 같은 기간 법안 상정을 둘러싼 대치와 충돌, 그리고 당시 여야 상황이 담긴 영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국회 방송 관계자들은 1차 압수수색보다 범위가 넓었고 분량도 많았다며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영상 증거를 분석하는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조사에도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이처럼 오늘 확인된 2차 압수물의 목록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기소 단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소환 없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건 지난 9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소환 없는 기소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한 영상 중 눈에 띄는 건 황교안,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의원 격려 영상입니다. 지난 4월 26일 이들이 국회 본관 곳곳에서 회의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을 격려했던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 성립 여부, 회의 방해죄는 방해할 목적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체로 소환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일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여야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병문안을 간 영상도 확보했는데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최입의 의원 감금 과정에 한국당 지도부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외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관련한 자료도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료 보강을 위한 거라며 오늘 압수수색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에 대비해서 변호인 3명과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석 시점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 출석 시점을 다음 달 6일 직후라고 표현했습니다. 6일은 정부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대리인은 당 법률자문위원단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나 원내대표 측은 패스트트랙 사건 당일 여러 장소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한 만큼 나 대표 입장에서 나름대로 상황별 설명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나 원내대표의 일정에 맞춰 틈틈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길어지면 3-4시간씩 회의를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 측은 패스트트랙 과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단 당시 상황의 부당함에 대해 검찰 조사 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게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발언을 해당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두 대표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당대표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바로 다음 날 황교안 대표는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두둔했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아침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에선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가산점 발언은 해당 행위라고 한 겁니다.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당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밝혔습니다. 황 대표 측은 이에 대해 3선 이상 공천 배제설 등 공천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자중하자는 차원으로 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천규칙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할 몫이다. 가산점 대상이 아닌 의원도 있는데 신중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와 논의 없이 나 원내대표가 주도한 이른바 조국 낙마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가려졌던 한국당 두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당 곳곳에서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도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원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박탈감 등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극소수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는 포기하라는 얘기. 당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 어려움을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쇄신이라며 인적 쇄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야당과 검찰에 대해서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처음 보았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요,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라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300석 이상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해교한 변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원래는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죠. 그러나 대통령의 모친상 중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의총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된 셈입니다. 대신 저희 JTBC 정치팀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긴급 설문을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몇 명을 설문조사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이 총 128명인데 예. 이 가운데 초선 의원이 65명입니다. 거의 절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65명 가운데 오늘 연락이 닿은 의원이 총 5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30명이 오늘 응답을 했습니다. 예. 설문은 오늘 익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자, 초선 의원들이 생각하는 당 쇄신 방안이 그럼 뭡니까? 응답한 30명 가운데서 24명이 당 쇄신 요구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구체적인 쇄신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9명이 중진 물갈이, 그다음으로는 주요 당직 개편 8명이 꼽았습니다. 예. 사실상 절반이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지도부 총사퇴는 한 사람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일각에서 이해찬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예. 오늘 지도부 총사퇴는 답변이 0명,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총선이 5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물러날 수 없다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 대표가 오늘 당내에서 당직 개편 요구는 없다고 했지만 초선 의원들은 인적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좀 어둡게 돼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기타 16명이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타 의견은 뭡니까 그러면? 기타 의견이 제각각 의견이어서 어떤 걸 주요하게 꼽을 수는 없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나마 많이 나왔던 게 당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그런 소통을 확대하는 것들이 쇄신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예. 답변이었습니다. 인적 쇄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인적 쇄신이라는 게 오늘 그 기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예. 일단은 당직 개편이라고 했으니까 당직자들,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고 두 예. 번째로는 총선에서 개혁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늘 할 수 있는 얘기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이 대표의 인식하고 이 초선 의원들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이 있어 왔는데 예. 오늘 설문에서도 당 쇄신 방안으로 당내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타, 의견들이 아까 기타에 나왔죠. 들어가 있는 경우.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 설문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의원들의 속내를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자라는 예.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인적 쇄신은 선을 걷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평가가 직접 나온 것도 있습니까? 오늘 설문 문항에는 없었고 따로 개인적으로 의견들 개개인에게 예. 접촉을 해서 반응을 땄는데요. 오늘 이 대표의 사과는 적절했다. 다만 당 쇄신 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퇴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을 겪었는데 그게 누구 책임인지 복수로 꼽아달라고 했습니다. 예, 예. 가장 많은 15명이 검찰을 꼽았고요. 예. 청와대 14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3명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청와대와 여당을 꼽는 답변이 더 많았고 예. 언론 책임이다라는 답변은 8명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더군요. 아까 보니까 한 50명 중에 20명은 응하지 않았는데 뭐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 의원들은 가장 많은 답변이 이게 내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이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지 언론 설문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또다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사의 성격과
내사에 증거가 있느냐 그 유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당 일부 의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8월 27일 압수수색 이전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내사했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느냐. 저는 다 취재를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어디서 취재했냐를 말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했단 말을 전하면서 이를 내사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저는 내사 자료라고 표현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판단을 형성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 명백한 근거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같습니다만 일단 그러기에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사의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여전히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내부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은 해당 검찰청 출입도 막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보를 가리는 기준은 좀 불분명해서 결국 검찰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고 이 경우에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제33조입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 수사 관계자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 등이 오보를 낸 언론 취재진에 검찰청 출입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오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장이 언론 취재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를 직접 징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전문 공보관이 아니면 언론을 접촉할 수 없게 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비판이 이어지자 언론과 대한변협, 시민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론을 상대로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도 이런 오보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언론 출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별세한 어머니의 빈소를 이틀째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현직 장관과 여당 의원 등 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문객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미국, 일본 대사 등 외교 사절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조문은 받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조화 화환이 반송되고 조문객은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원칙을 그래 정했으니까. 그래. 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유지에 따라 가족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7대 종단 대표단과 야당 대표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조문을 받았습니다. 강한옥 여사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 사절들의 조문도 국가 간 예의로 여겨 받아들였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그리고 중국, 러시아 대사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도만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마지막 장례미사를 마치고 경남 양산에 마련된 장지로 이동합니다. 부산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인재 영입 대상자에 올렸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내일인데 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조금 전에 발표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가 황교안 대표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모은 것이 이런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텃밭일을 시키고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수사 끝에 부인을 재판에 넘기고 박 전 대장은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박 전 대장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고 올해 4월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영입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 최고위 등 지도부도 황교안 대표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최고위원들은 오후 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좀 부적합하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당 사무처는 내일 발표 대상에선 박찬주 전 대장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보류하겠다면서도 한국당이 모실 귀한 자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영입 대상으로 내일 발표 명단에 오릅니다. 배우 김영철 씨는 영입 대상에 올랐지만 본인이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분양관장은 막판 고심 중이라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KT 채용 비리로 이석채 전 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서 유력 인사들의 자녀나 친인척 11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뽑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 판결문에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뽑기 위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2012년 10월 중순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하여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까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지시를 받은 인재경영실장 등은 김 의원의 딸을 서류 전형 합격자로 조작한 뒤 뒤늦게 입사 지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인성 검사 결과가 불합격이었는데도 합격으로 조작했습니다. 김 의원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유력 인사 자녀, 친인척 10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들은 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청탁이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정 채용에 관여한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이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증인 채택 무산에 대한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뽑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2011년 일식집 만남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만남을 증언한 서유열 전 사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만남이 2009년에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 전 사장의 오른쪽 쇄골이 부러져 술자리에 나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1년에 만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KT 농구단이 창단한 뒤 2011년 처음으로 우승한 이야기, 또 농구단에 근무 중인 김 의원 딸에 대한 이야기가 2011년 일식집 만남에서 있었다는 진술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한 방법을 쓰며 정규직으로 뽑은 동기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증인 채택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되자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뽑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닌 이 전 회장이 대가를 주려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오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법정에 선 건 지난해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선 1, 2심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 이후로 걸석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최서원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또는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적이 없고, 이번 재판이 형량이 확정되는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란 점에서 앞선 재판들과 다른 입장을 택한 겁니다. 최 씨 측은 이와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비선 실세로 낙인 찍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한 부분은 다툴 필요가 없다면서 형량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최 씨 측 일부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에 반대한다는 게 최 씨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쓴 석 장짜리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이런 최 씨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가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태블릿 PC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최순실 씨가 3년 내내 주장해온 말입니다. 네 번째 재판이 시작된 오늘 최 씨는 직접 준비해온 3장짜리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우선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 최 씨 3자 대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부국, 정국?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좀 적어요. 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심지어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선생님 정 총리 때 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린다고. 일단 또 유명보 수석한테 한번 좀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보라고 해야지. 검찰 수사 결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보고한 문건은 47건에 이릅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기업들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때 피고인 최서원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했습니다. 최 씨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 3일 뒤 노승일 씨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 PC를 조작으로 몰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하지만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모두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완주에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의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산 위에 있는 사찰에 가려고 케이블카를 탔던 신도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게 원래는 화물용인데 사람을 태웠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크게 망가진 케이블카 박스가 구조물에 처박혔습니다. 철제 가림막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완주의 한 사찰에서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 활강했습니다.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53살 진모 씨가 숨지고 54살 이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케이블카는 산 정상 부근의 사찰을 향해 30여 미터를 이동하다 2개의 케이블 중 하나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조종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들은 사고로 숨진 사람의 아들 유패를 안치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3사람이 있었는데 엉켜져 있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사고 난 케이블카는 30년 전 사찰 공사 당시 만든 화물용 케이블카입니다. 짐을 싣고 다녀야 할 케이블카에 사람을 태워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평상시에도 거동이 불편한 신도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타고 다녔지만 지자체에 등록도 안 된 시설입니다. 적재량 200kg 이하여서 지자체 설치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때문에 외부 완전 점검을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의뢰하고 관리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는 변호인이 이춘재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춘재가 경찰 조사에서 범인만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중년 남성이 경찰 수사팀 건물 앞에 들어섭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최근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입니다. 재심을 맡은 변호인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춘재에게 사건과 관련된 증거나 서류 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춘재가 범행 장소는 물론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까지 기억해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나 그 주변 현장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1989년 당시 수사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윤 씨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증거들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의 모습 그대로 드러냈을 때는 윤모 씨의 신체적 상황과 맞지 않거든요. 윤 씨의 변호인단은 이르면 다음 주 수원지방법원에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이 어제 발부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지난 4월에 출국해서 지금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윤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틀 전 경찰은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곧바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씨는 번번이 불응했습니다. 지난달엔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내줌에 따라 윤 씨를 강제로 송환하는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캐나다 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미 지난 6월 캐나다의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나 인터폴을 통한 수배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무르는데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윤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비판해왔고 건강 문제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필요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조금 전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그리고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2011년 종합편성 채널 승인 당시 MBN이 내겠다고 한 자본금은 3,9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자 임직원들에게 60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차명 주주들이 생겨난 겁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이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 차명 투자로 의심되는 주주들이 확인이 되었나요? 지금 차명 투자인지 여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문제고 의심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방송법에는 허위로 승인을 얻은 경우엔 정부가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MBN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주주로 참여한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예, 한국은 미국을 온통 벗겨먹는 나라다. 이게 누구의 얘기일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속내가 그대로 공개된 책이 나왔습니다. 초대 국방장관의 비서관이 회고록을 냈는데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발언들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입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은 범죄이며 일본과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 7월 국방부 브리핑에서 고함을 치며 했다는 말입니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연설 비서관을 지낸 스노드 그레스의 책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때 한국은 미국을 온통 벗겨먹는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이듬해 1월 두 번째 브리핑에서 고스란히 방위비로 옮겨갑니다. 미군 주둔 대가로 한국이 1년에 600억 달러, 70조 원을 내면 괜찮은 거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맹의 가치를 설득하려던 국방장관의 의도와는 딴판이었다고 저자는 회고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독일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계속 따졌다고도 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적 접근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방위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노드 그레스는 전략 부재가 미국 안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 측은 저자가 의사결정 과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참모 출신의 회고록 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와 소송까지 가는 신경전 끝에 나온 이 책의 내용을 부인하는 언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트럼프의 일은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는 한마디로 노심초사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게 되는 이후의 상황도 간단하지가 않고 특히 방위비 분담은 터무니없이 올리려 하는 중이죠. 국방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끝장 토론까지 몇 차례 열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 동맹의 개념을 자국에 유리하게 다시 잡겠다는 미국 측의 의도는 곳곳에서 읽힙니다. 당장 올해 들어 유엔 사령부를 확대하려고 한 게 그중 하나입니다. 유엔사를 키워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대신하게 해 지휘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부사령관이 되지만 유엔 사령관직은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이 한미 동맹각서를 개정해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 유사시에도 연합사가 대응하게 하자고 제안해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군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시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제안이라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선 올해 1조 원이었던 우리 정부의 부담을 최대 6조 원까지 키우려는 압박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미국 측의 요구가 쏟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큽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25일과 28일 국방정책실 주도로 끝장 토론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 전까지 대응 논리를 짜기 위해서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기업 두 군데를 추가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 두 군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가 꼭 1년 되는 날이죠. 하지만 판결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일본은 오늘도 배상은 이미 끝났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 1년에 맞춰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죠. 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녹음기처럼 반복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것이라는 논리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 아베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두 가지뿐이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그러니까 유명 건설사 두 군데를 추가로 제소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원칙론의 반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日韓の財産請求権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ります。 예. 이 얘기는 뭐 그냥 녹음기를 틀어놔도 될 정도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상 판결을 이렇게 외면하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본 정부는 이 한국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추가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자산 중에 현금화한 만큼 똑같이 한국 정부에다가 이 배상을 요청하겠다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화이트 국가 배제 같은 제2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금화 조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부터 사실은 일본 정부의 방해가 있어서 이걸 시작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네, 한국 법원의 이 압류 결정문이 일본 기업에 전달이 돼야 이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류 결정문을 전달을 해야 할 일본 외무성이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이 서류를 가지고만 있다가 지난 7월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금화 조치가 빨라야 내년 초쯤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달에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99.4%가 줄었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거의 수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난 7월에 일본이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래 8월에 단 한 건의 불화수소 수출도 없었던 데 이어서 9월에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상태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대신 중국과 대만 등에서 불화수소를 들여오고 있어서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국산화에도 성공해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이달 초부터 모든 생산 라인에서 국내산 불화수소를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로프에 매달려 건물 외벽을 닦던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저희 취재진이 외벽 작업장의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현장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서울의 한 15층짜리 건물입니다. 밧줄 하나가 내려져 있고 작업판에 사람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의지할 수 있는 안전줄도 안전모도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현장입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죠. 피곤해서 잠시 hiching하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틀 뒤 서울 마포구의 한 청소 현장. 역시 안전줄은 없습니다. 역시 법에 어긋납니다. 외벽 작업은 준비 단계부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작업으로 꼽힙니다. 혹시나 묶여있는 플라스틱 그 끝 부분에 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의자에 앉을 때 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 발 밑에 있는 젠다이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몰라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경험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이렇게요. 작업 도중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저희가 작업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됩니다. 그러면 로프를 또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추락을 막기 위한 장비는 이렇게 노동자가 임시로 구해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업줄 외에 몸에 고정시키는 안전줄을 하나 더 내려 혹시 모를 추락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옥상이나 지상에 안전관리자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소규모 현장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찔한데 이 안전모와 안전줄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면 노동자도 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노동자들은 알면서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업량을 맞추기도 빠듯하고 또 비용 문제 때문에 안전을 챙기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은 기한 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안전줄을 착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안전줄까지 내리고 작업하려면 평소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야 된다. 암묵적인 그 작업량. 왜 너네 안전줄을 한다고 해서 이만큼을 못했냐. 이거 너네가 책임져라. 외벽 작업은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가 주로 따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하청의 재하청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력을 늘리거나 장비를 보충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제일 싼 사람 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줄이 하나씩 떼지는 거예요. 떼지는 거. 생명줄 하나 떼고 가서 오다 받아내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외벽 도색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파악된 것만 25명. 이 중 단 1명만 안전줄을 착용했고 70% 넘게 로프가 풀리거나 손상돼 추락했습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라고 현장에선 말합니다. 외벽이나 구조물을 손상시키면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묻다 보니 이렇게 줄이 건물에 닿지 않게 사다리 끝에 줄을 연결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손상시키면 저희가 작업자들이 다 돈을 물어줘야 되고 저희 목숨보다 지금 이 울타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고가 정확하게 집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경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횡령 혐의로 오늘 오전에 소환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조 회장과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사비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뉴스룸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맥도날드 관련 소식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위생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 현직 직원들은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패티의 온도를 아르바이트생들이 잰 뒤에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맥도날드의 반론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정규직 직원인 점장과 매니저가 매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이른바 크루를 뽑아 청소와 조리 등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고 했습니다. 크루 중 한 명을 팀 리더로 정해 패티의 온도 체크를 담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선 팀 리더가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생 애들끼리 팀리더라고 해가지고 있고 걔네들이 이생 관리를 하는 저희도 같이 일을 하면서 어쩔 때는 좀 불안불안한 부분도 있고 매니저들은 식재료의 위생과 보관 상태를 관리하는데 업무량이 많아 꼼꼼하게 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 전 직원 C씨도 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런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부를 한 명을 이제 무조건 앞에 두게 놔둬요. 근데 그거를 두면은 그 사람은 생산에 관여를 안 하잖아요. 버거가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그 그릴에 예를 들면 한 명밖에 없어서 이랬던 매장에서 조리와 위생을 맡는 인력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JTBC에 입장문을 보내 팀 리더는 전문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친 인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식품 안전 온도를 준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팀 리더에게 패티의 온도를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JTBC에 들어온 제보는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이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거둬서 수백만 원을 챙겼던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공의들이 참다 못해 경찰에 교수를 고소했는데 이 교수가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개인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모두 500만 원 가까이 돈을 뽑았습니다. 수석 전공의가 이 돈을 거둬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환자 명부를 잘못 쓰거나 처방을 잘못하면 내야 했던 벌금이었다는 게 전공의들의 주장입니다. 돈 걷는 시기가 2달 정도였는데 380만 원. 혼자서요? 예. 전공의들이 참다 못해 여러 차례 교수에게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상이라도 좋은 정보 드려야 돼. 틀렸잖아. 틀리지 말라고. 내가 돈 벌자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도와줘라냐? 해당 교수가 수술실에서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실제 전공의들의 정강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거나 상처투성입니다. 때리면서 쓰레기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죠. 해당 교수는 벌금과 폭행 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 그 정도는 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벗어난 거는 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취재가 이어지자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피해 전공의들은 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는 간호정책 선포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5만 명 정도가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대 학생들과 간호사 등 많은 참가자들이 이 행사에 억지로 동원됐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옷을 맞춰 입은 앳된 얼굴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간호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정부의 간호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내년 세계 간호사의 해를 앞두고 올해는 평소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 반응이 의외입니다. 끌려왔어요. 원래는 오늘 수업인데 그쪽은 다 수업 빼고. 한 보건대학은 1, 2학년 전체를 동원하며 불참하려면 교수 허락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예시한 사례가 황당합니다. 너무 화가 났던 게 못 가는 예시라면서 공지로 들어준 게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 뭐 이런. 참석을 강요하는 듯한 공지를 한 학교도 수두룩합니다.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가든 말든 상관없이 너희 의견은 필요 없이 명단은 제출했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퇴근 후 곧바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행사를 위해 연차를 낸 간호사도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떤 기관에도 참석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행사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열린 만큼 취지에 공감해 과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저녁 고양시 원당역 근처에서 멧돼지 4마리가 찻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2마리가 차에 치였고 차량 추돌 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멧돼지 4마리가 6차선 차도로 뛰어듭니다. 2마리는 반대편 차로로 뛰어가고 나머지 2마리는 차와 부딪혀 양쪽으로 튕겨나갑니다. 이 중 1마리가 바닥에서 버둥거리다 다리를 절며 길을 마저 건넙니다. 하지만 마주오던 차량에 또 한 번 치여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멧돼지는 이쪽에서 한 번 치인 뒤 다시 길을 건너려다 마주오던 차량에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나머지는 저쪽에 보이는 주택가로 도망쳤습니다. 반대편 차로에선 멧돼지 때문에 멈춰선 차를 피하려다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냥 뛰어들어와가지고 그만큼 찰나로 완전히 가로질러 간 거라서 큰일 날 뻔했죠. 고양시청은 멧돼지 사체에서 얻은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넘겨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고양시 전역에선 다음 달 2일까지 총기를 사용한 멧돼지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이를 피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겁니다. 법원은 오늘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수입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무역정책을 위반했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돼 실형까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보잉 737NG 항공기에서 균열이 발견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50척대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는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보도를 해드렸죠. 국내 저가 항공사는 거의 이 기종이라서 더 큰일입니다. 국토부는 서너 달 걸릴 예정이었던 2단계 점검을 다음 달까지로 확 당겼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국내에 있는 보잉 737NG 항공기는 모두 150대입니다. 이 중에서 3만 번 이상 비행한 항공기 42대만 우선 점검을 마쳤습니다. 1차 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지한 건 9대, 모두 2002년 이전에 들여온 비행기입니다. 대한항공이 5대로 가장 많고 진에어가 3대, 제주항공 1대입니다. 세계적으로 1,900대가 점검 대상인데 지금까지 모두
53대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는 2단계 점검 대상인 같은 기종 22대를 다음 달까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운항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서너 달 안에만 점검을 마치면 됐는데 마감을 당긴 겁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은 70대가 넘는 항공기가 모두 737NG 기종입니다. 균열이 발견되면 곧바로 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줄어든 일본 노선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제주항공 회항 등 항공사고도 잇따르자 국토부는 전 항공사에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는 땅과 바다가 흡수를 해왔습니다. 이젠 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이미 북극, 남극 할 것 없이 얼음이 녹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품어대면 2050년에는 3억 명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 중심지는 아시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회원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실가스 농도를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탄소 배출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예측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 2050년 우리나라에서 약 130만 명이 해마다 한 번 이상 침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2100년엔 그 수가 200만 명에서 많게는 2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도심과 해안가의 고도를 과거 미국 나사의 데이터가 아닌 실제 높이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기후변화 피해의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로 로봇이 영어 동화를 읽어줍니다. 인공지능이 야구 중계를 하고 로봇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올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목소리의 특성을 금세 익히더니 영어책을 유창하게 읽습니다. She saves the prince from drowning and delivers him to the shore. 부모가 퇴근이 늦어도 좀 발음이 서툴러도 아이가 엄마 아빠 목소리로 영어 동화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캐스터가 경기 영상을 보고 중계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소원에서 사고 때렸습니다. 방귀 타고. 직원 대신 물을 갖다 주는 이 로봇은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호텔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노인 혼자 사는 집에선 이미 인공지능 스피커가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살려줘라고 외쳤습니다. 119로 연결되었고 어르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농촌 일손을 돕는 스마트 일꾼도 개발 중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논 작업하다 말고 기계 수리센터까지 또 가야 돼요. 앞으로는 트랙터가 고장 나면 농부가 AR 안경을 쓰고 안내에 따라서 부품을 갈면 됩니다. 실내에서 농기구를 원격 조정하거나 아예 트랙터가 알아서 밭을 갈게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남성 11명이 현지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은 지난 27일 호찌민시 내 유흥주점에 들어가서 접대부와 함께 주점을 나간 손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이 옮겨간 호텔에서 체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우리나라 항공사 여성 직원의 폭행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 탈 시간을 놓치자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창동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훔쳐서 몰다가 오토바이와 마을버스를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운전기사가 잠깐 내린 틈을 타서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호주 곳곳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서 전문가들이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 박테리아가 모기를 통해 주머니쥐로 들어간 뒤 사람의 피부로 감염돼서 궤양과 피부 손상을 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만 명이 탄다는 서울 지하철입니다. 빠르고 편리하죠. 하지만 유모차를 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갈 엄두가 안 나는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지하 4층까지 유모차를 들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입니다. 대형 몰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연결 통로를 따라 쭉 걸어오다 보면요, 여기 몰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는 이 장애인과 유모차를 위한 전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단으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왼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리프트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 유모차는 이용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유모차 이용 금지라는 표시가 없었는데 평소 이용해왔던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들고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또 없애면은 사람들이 더 애기 안 낳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일부 시민들은 최근 지하철역과 몰에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유모차가 이용해서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문구를 써 붙였으니 눈치껏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통 약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당 몰에선 개장 당시 유모차 손님이 많아 이용 편의를 봐준 것이었다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애인 고객분들의 이제 불편함이 또 발생을 했고요. 장애인 전용 시설인 관계로 이용 중에 만일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반 고객들한테는 보험 보상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요. 하루 평균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지하철은 일상이 됐지만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삥 돌아서 가는 거잖아요. 8호선에서 환승하는데 그 내부에서 못 올라가고 지금 밖으로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엔 스마트폰 앱에 유아수유실이 있는 역을 검색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역에도 이렇게 유아수유실이 있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유모차를 끌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길부터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야 합니다. 저기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요? 에스컬레이터요? 이거 타고 안 돼가지고. 빈 유모차에서 들 수 있었지만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막상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수유실은 계단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호선 승객은 계단으로 유모차를 들고 오르내리거나 아예 지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방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유모차하고 휠체어만 지하 2층을 통해서 다시 지하 1층, 또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땡기면서 우회전을 해야 돼 있어요. 7호선 승객은 엘리베이터로 올 수 있지만 안내 표시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5호선 여의나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지하 5층 승강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하 2층에 이렇게 아기 사랑방이라고 수유실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엔 지하 2층 버튼이 없습니다. 1층 눌러야 되나? 2층이 없어요. 결국 한 층을 다시 걸어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당초 엘리베이터는 대합실과 승강장만 오가도록 설계됐는데 구조상 뒤늦게 생긴 수유실이 있는 층에 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선 열심히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는 있지만 이 현실은 당장 대중교통 타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달러 아저씨. 어린이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아는 척을 했을 정도라 하는데 이유는 한참 전부터 돌아다닌 인터넷 동영상, 이른바 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2002년도에 출연한 드라마 속 대사 4달러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듯 번졌고 햄버거 광고에까지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옛날 드라마 속의 다른 대사들까지 소환됐죠. 정통 연기자로 이름난 그였지만 이른바 강제 전성기를 맞았다고 표현될 만큼 젊은 층의 인기는 난데없었을 터이니 그 역시 팬들의 심리가 궁금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TV 광고로까지 번진 그 선풍적인 인기는 생각지도 못한 분야의 러브콜까지 몰고 왔습니다. 이름난 사람들을 정치권에 영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야를 가리지도 않았죠. 종일 수술복을 벗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의사가 정중히 사양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아예 한국에 살지도 않는다면서 손을 내저은 스포츠 스타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한참 전에는 개그맨이 된 전직 씨름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씨름판이자 코미디판이라는 것을 스스로들 잘 아는 것이냐 이런 비아냥까지 샀던 바 그들의 속내는 쉽게 짐작이 가능하죠. 골치 아픈 쇄신 대신에 이른바 신상 효과만을 누리고자 하는 그 얕은 수는 아직 진화하지 못한 정치의 수준을 내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1973년에 연기를 시작해서 47년째 무대에 선 연기자. 그는 자신이 이제 본업을 정리해야 할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아이돌들보다도 신선하게 다가온 이유는 반세기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진정성과 내공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른바 강제 전성기를 맞은 배우는 새로움이란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음 속에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는 이미 우리 정치의 가벼움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라고 하죠. 네티즌들이 뭘 많이 찾아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포털 사이트 창입니다. 뉴스를 뒤져보지 않아도 뭐가 화제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니 편리하죠. 하지만 모두가 이 실검만 쳐다보니까 부작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실검에 오른 이슈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여론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건지 의문도 커졌습니다. 이런 비판에 네이버와 다음이 잇따라 실검 힘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입니다. 네이버 모바일 앱의 급상승 검색어 창입니다. 지금은 누가 열든 같은 내용이 먼저 뜹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이용자의 나이에 따라 또래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오후 검색이 가장 많이 된 건 의류 브랜드였지만 10대만 따로 보면 특정 대학교 이름의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이버가 실검 개편에 나선 건 특정 검색어에만 관심이 쏠리는 여론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입니다. 네이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 때문에 이번에 실급권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형태로 내부적으로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업체 측은 이렇게 연령대별로 분산시키면 실검을 이용해 광고를 하거나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털 다음은 실검 기능을 아예 없애는 걸 검토 중입니다. 앞서 연예 뉴스에 댓글을 없애고 인물 키워드에 따라붙는 관련 검색어 기능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실검이 좌우하는 특유의 포털 문화, 여기에 공생하는 언론은 유명인들의 잇따른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실검의 부작용은 한 번 뜨면 온갖 아류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어뷰징 기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온갖 악플은 기본입니다. 최근에 포털이 좀 달라지려는 듯한 조짐에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비판이 큰 이유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입니다. 9위와 10위를 빼고는 모두 특정 제품이나 기업명입니다. 검색어 순위가 광고판이 된 겁니다. 포털이 이런 실시간 검색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문자와 집중도에 따라 광고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이슈가 돈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겁니다. 이른바 클릭 장사입니다. 언론사들도 한몫합니다. 실검했던 이슈를 베끼는 이른바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 다시 주목도를 끌어올립니다. 주인공이 연예인 등 유명인일 경우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도 쏟아집니다. 가수 윤희와 최진실 씨, 김포 어린이집 교사, 샤이니 종현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선 자체 변화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행위나 결과가 존중받을 만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는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몇 개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특히 포털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설립법은 국회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지금 설립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익명의 숨은 폭력이자 손가락 살인이고 간접 살인입니다. 네,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네. 법안이 발의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몇 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포털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혐오나 차별 표현에 대한 삭제를 의무화하거나 아예 인터넷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준실명제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준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예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성급했던 땡큐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땡큐인지 보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명단이 나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오늘 일부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 또 MBC의 대전 MBC의 이진숙 전 사장도 있었고요. 인재 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2년 전에 공관병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인이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땡큐,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박찬주 대장 이분은 그 국민적 관심은 받았으나 이게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만 페이머스와 노토리어스가 있잖아요. 후자 아닌가요? 민주당으로서는 고맙죠. 예. 근데 아무튼 보류는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페이머스, 좋은 뜻의 유명이 아니라 너터리어스, 악명이 높다라는 뜻으로 했었고요. 예. 그런데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은 당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긴 했지만 예. 부인은 공관병 갑질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사례들이 당시에 나왔었고요. 박찬주 전 대장도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예. 사실 인재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들의 얘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박 대장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하자, 영입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국은 이게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인재가 아니라 인재가 된 상황.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 돼버렸네. 예,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아무튼 보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예. 과연 인재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계속 논란이 커지고 예. 심지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까지 부적절하다라는 언급들이 계속 이어지자 예.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라는 거는 뭐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핵심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소중한 인재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인재 영입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어쨌든 상대편인 민주당에서 땡큐를 했는데 조금 성급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향탕절 후폭풍으로 잡았습니다. 예. 후폭풍이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첫 일보가 전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광주시 교육감이 올렸던 글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 그러니까 10월 26일 오늘은 탕탕절이라고 했고요. 110년 전 그러니까 1909년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이고 40년 전에는 김재규가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라고 올렸던 글입니다. 예. 다카키 마사오는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입니다. 예. 예. 과거 이제 10월 26일에 저격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명량대첩도 10월 26일에 있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명량대첩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끝난 날이 10월 26일이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탕탕절이다. 어떻게 보면 희화한 표현인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교육감이 그대로 써서 과연 교육자로서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당시 광주시 교육감은 글도 삭제하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희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결코 없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예.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후폭풍이란 건 뭔가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공화당에서 예. 광주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2,000명을 신고했는데 그 정도는 다 오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모습인데요. 우리 공화당이 사실 가장 보수적인 우리 공화당이 광주에서 저 정도 집회를 연 것은 처음입니다. 예.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반대, 규탄 집회였고요. 지금 사실 약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좀 질서정연하게 하자. 참석자들이 우리 공화당 측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 집회에서는 우리가 광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하면 좋겠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교육감에 대해서 규탄을 했는데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가 발언 중에 부적절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본인들로서는 존경을 많이 받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렇게 폄하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사실 직접 옮기기도 좀 어색한, 좀 부적절한 문재인 대통령을 문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한 달에 6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이 액수는 뭡니까? 630만 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우리나라에서 팔린 일본 맥주의 매출입니다. 한 달 동안요? 예. 예. 사실은 몇 개 편의점의 하루 매출 정도를 몇 개 편의점을 합친 것 정도인데 지난 한 달간 팔린 일본 맥주가 일본에서 수출액 기준으로 63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9월, 물론 이제 지난해 7월에 일본의 부품 수출 규제가 있고 난 뒤에 뭐 대표적으로 일본 맥주가 불매 운동이 일었는데 지난해 9월에 팔린 것이 84억 원어치인데 비교하면 99.9%가 줄어든 겁니다. 거의 안 마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63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전국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예. 사실 과거에는 일본 맥주는 몇 개 브랜드는 우리나라 수입 맥주 판매량의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저 정도 액수면 한 달에 600 몇십만 원이면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마신 거 아닐까요? 술을 좀 많이 마시는 사람은 몇 명이서 한 달간 마시는 양이 630만 원이 될 수도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좀 현실화되고 불매 운동에 대한 타격이 커지자 오늘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我が国企業に対して経済的な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不買運動が韓国に行われることは残念に思います。 사실은 근데 저 문제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규제 때문에 촉발됐기 때문에 유감은 사실 우리나라가 더 유감입니다. 그 불화수소액인가 그게 일본에서 여기 수출하는 게
99점 몇 퍼센트, 99.4%인가요? 그게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뭐 직접 비교할 필요는 없는 항목들이긴 하지만 숫자가 묘하게 겹치네요. 수고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이겠습니다. 뉴스룸이 끝난 이후에 소셜 라이브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타다 논란과 관련해서 이한주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발로 기억을 걸